그럼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도대체 왜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한국의 주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한 줄로 얘기하자면, 성공한 건설 공급 정책, 실패한 분배 정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안에 제가 물음표를 붙이기는 했죠.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축인 거죠. 하나는 집을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라고 하는 것. 하나의 방법은 그냥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정책적 방법이 있겠죠. 성공한 건설 공급 정책이라고 한국의 주택 정책을 평가하는 건 이 부분, 한국은 어쨌든 공급 정책을 쭉 펼쳐왔었던 거고, 그 대표적인 게 결국은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인 거죠. 그리고 IMF 이후에, 금융화 이후에 주택 금융 상품들이 이제 주택 공급의 방식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들이 더해졌던 거죠.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혹은 최근에 임대차보호법이 아주 미약하게 개정됐지만 그렇게 세입자의 권리들이 강화되는 방식의 제도들이나 주거비를 보조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 요 정책, 주택 공급 정책 중심의 주거 정책들을 펼쳐왔던 거죠.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급 방식의 정책 속에서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주거 상황들,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던 건데요. 예. 그러니까 성공한 건설 공급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연평균 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왔던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해 왔어요. 그리고 그 주택 공급의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공적인 이유로 제시한 게 공급을 늘려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게 중요한 공적 목적으로 제시되어 왔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민간 자원을 동원한 주택 공급 방식이었죠.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기하기를 선분양 제도 같은 거,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완제품이 생기기 전에 이미 분양을 하는 건 사실 개인들이 돈을 거기다 건설사들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걸로 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청약제도 같은 것도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그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돼서 건설 사업들에 쓰는 거고, 또 합동재개발이라고 해서 8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개발 방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합, 민간 건설사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하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민간이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다만 민간의 권한을 공공에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재정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하는 거고, 대형 건설사들이나 소유자들이나 수분양자들은 그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주택에서 결국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쫓겨나거나, 혹은 이 주택 소유 정책이나 주거 안정 정책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는 또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주택 공급 방식이 도시개발의 역사를 좀 한면으로 보자면, 어쨌든 7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들이 펼쳐져 왔죠. 여기 보시면 근데 저는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 결국은 폭력과 저항의 역사였다. 도시개발 폭력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72년에 주택 25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1980년에 500만 호 건설 계획, 87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주택 정책인 거죠.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요하게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시기들을 보면, 물론 이 시기에 주택 공급이 필요했죠. 특히 도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바로 이 시기들, 그러니까 72년, 80년, 87년이 어떤 시기요? 72년 10월 유신, 80년
전두환의 등장, 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6.29 선언을 하고 나서 200만 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주택 공급이라는 주택을 공급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나 뭐 일종의 그게 뭐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필요성도 존재했지만 뭔가 정권의 정당성 위기 혹은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대규모 주택 정책, 공급 정책을 발표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것도 보면 불과 올 초, 뭐 작년까지 대규모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시 또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70년대 말, 그러니까 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어쨌든 이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해결될 주택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청계천변 이런 데 모여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이들에 대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판자촌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게 확장되면 단속하거나 단속해서 철거하면 바로 그날 밤에 또 짓고 묵인하고 철거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었다가 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청계천 주변을 민자유치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판자촌 철거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당시 이 서울에 이 무허가 판자촌이 13만 6천 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다수인 9만 동을 일시에 철거하는 계획을 당시 김현옥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불도저 시장 하면은 가깝게는 이명박 시장 쉽게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는 김현옥 시장이 발표를 하죠. 당시 군 출신 시장이었고 박정희의 명령에 따라서 이 대규모 판자촌 철거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대규모 철거를 하니까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 대책으로 당시에 냈던 게 시민아파트 건설하는 거랑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하는 사업이었죠. 시민아파트 건설 사업은 당시 71년에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단적으로 판자촌을 철거하고 시민 아파트로 일부 보내고 대부분은 이제 집단이주 정착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방식을 택한 건데 그래서 시민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림공사로 해서 와우 아파트가 70년 4월에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33명이 사망하면서 결국은 시민아파트 정책은 애초 목표대로 추진하지 않고 중단을 했었고 주로 광주대단지처럼 광주대단지가 제일 큰 곳이었고 서울 외곽에 철거민 집단이주 정착지를 조성해서 다 흩어버리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뭐 노원구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 당시에는 경기도였잖아요. 그런 데들의 뭐 혹은 뭐 관악구나 이런 데들의 산동네, 우리가 산동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70년대 말 철거민 집단이주 정착지로 조성된 곳이에요. 근데 뭐 어떤 뭐 주거 시설을 조성해 놓은 그 조성이 아니라 그냥 빈 땅에 천막이랑 당시 보루꾸라 그랬죠. 그런 거 나눠주면서 그냥 이주시키고 광주대단지 같은 경우는 뭐 사료에 하면 쓰레기차에 실려서 그쪽에 버려졌다라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대규모로 이주시키는 거였고 이게 뭐 최근에 성남에서는 성남항쟁이라고 명칭 변경, 성남 가를 열고 광주대단지 항쟁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던데 당시에는 아주 큰 71년도에 뭐 당시 이게 언론에 나온 걸로는 뭐 최소 3만 혹은 6만이 동시에 같은 날 벌기했던 항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택 공급 방식이 민간 자원을 동원한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계천도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의 목적으로 철거민 집단 이주를 시켰던 거고 심지어 이 광주대단지 항쟁도 그런 청계천을 민재 개발하기 위해서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기 위한 그냥 이주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 광주대단지 사업에 붙였던 당시 공식 명칭이 뭐냐면 광주군 주택단지 경영사업이었어요. 서울 인근 광주군에 철거민 집단 선이주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결국은 자생적 도시가 생기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주변에 다시 땅값이 올라가는 방식의 일종의 경영사업 차원에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던 거죠.
아이고, 이거를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8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물론 87년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자 대투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때 철거민 운동에도 조직적인 철거민 운동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82년인가요? 합동재개발이라는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을 하면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부에 맞선 무허가 가옥주들이나 세입자들의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합동재개발 방식은 여기에서 소유주들에게, 그 무허가 주택이어도 그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이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건설회사랑 같이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동재개발 방식. 이때부터 도입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정부와 도시 서민들의 대립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가옥주들,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의 싸움으로 치환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민간에게 어쨌든 결국은 이제 개발의 여러 영역들이 떠넘겨진 거잖아요. 이것도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80년대 500만 원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급 건설 계획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가 바로 70년대 그 중동 건설 붐에서 이제 돌아온 국내 건설 자본들이 이 유휴 건설 자본을 사용할 공간들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과 이 건설 자본의 목적이 맞물리면서 민간 주도의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된 거죠. 민간 주도의 건설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고, 그러려면 더 빠른 개발을 해야 되고, 더 빨리 개발하려면 더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때 82년에 입산개발이라고 하는 80년대 초반에 입산개발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철거 용역 깡패 회사가 이때부터 만들어졌죠. 당시에 어느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만든 철거 회사라고 한 거고, 이 입산개발이 90년대는 다원건설로 분리했고, 지금도 현재 철거 용역 회사의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중에 5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은 다 이때 이 입산과 다원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적 철거 용역 폭력배 집단들이 이 시기부터 또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민들의 싸움도 조직적인 철거민들의 싸움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죠. 목동 이후 사당동, 상계동, 양평동 등지에서 철거민 운동이 조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87년에는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가 결성되는 방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1990년대 이때 철거민들의 싸움, 그리고 특히 이때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였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 올림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올림픽을 앞둔 도시미관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아주 폭력적으로 밀어붙였던 시기고, 그래서 이때 철거민들의 싸움이 조직적이었고, 이 저항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그러면서 87년에 어쨌든 이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자 대투쟁에서도 이 주거 이슈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이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전월세 폭등이나 집값 폭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가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거민이 요구했던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다 설명하면 요 사진, 요게 그림 재밌는데, 요게 그 87년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당시 상계동 철거민들의 싸움을 다룬 상계동 올림픽이 있고, 90년대는 요 행당동 사람들이라는 다큐가 또 유명한데, 요 상계동 철거민들 단합대회 유인물에 있던 사진인데, 호돌이가 이제 포크레인을 타고 철거하는데 상계동 내림픽이라는 간판을 들고, 올림픽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내리막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은적인 표현인데, 요 호돌이 얼굴을 잘 보시면 노태우 얼굴입니다. 네, 노태우 얼굴로 호돌이를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 당시 철거민 투쟁의 결과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도입됐지만 굉장히 또 분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해당자라는 게 생기고, 이 90년대는 비해당자 철거민들의 싸움이 또 주도적이었던 거고, 2000년대는 어쨌든 90년대 중반까지 특히 서울 도심에 대한 판자촌 이런 데들에 대한 철거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이제 신도시
건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신도시 건설이라는 게 땅은 넓지만 주로 나대지나 논밭, 산, 임야를 쫙 갈아엎고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당자 수는 적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시기 사이에 뭔가 철거민 운동들이 일종의 잘 드러나지 않았었죠. 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요한 사회운동과 연결되면서 주요한 이슈였던 것들이 좀 잘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2000년대 초반 다시 서울에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또 난리가 났던 거죠. 뉴타운 개발이 이 도심 광역 개발인 건데 이제 이 서울은 예전처럼 달동네, 산동네가 질비한 서울이 아니라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된 서울인 거고 거기에 대규모 광역 개발을 하는데 그동안 이 80년대, 90년대 철거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주거 세입자와 관련된 개발 지역에서 세입자 정책이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제도화되었다면 상가 세입자 대책은 전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규모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도 철거민 단체의 회원의 90% 이상이 상가 세입자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2009년 용산 참사라는 것이 있었죠. 사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부동산 침체였던 거고 한국도 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동산 사양 산업이라고 하면서 이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원래 근데 이제 뉴타운을 이명박이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연속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상위법의 근거도 넘어서면서 서울시 조례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은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엄청 호응이 된 거잖아요. 뉴타운 한다 그러면 동네에 막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와 하고 사람들도 이 개발 열망, 욕망에 휩싸이고 그래서 2006년에 결국 당시의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정책 로비를 하던 분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도 어쨌든 뉴타운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니까 특히 서울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니까 개발에 대한 욕망이 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주면서 뉴타운이라는 말만 쓰지 말자. 왜? 뉴타운은 이명박 거니까.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에 통과시켜줬고 2008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야 할 거 없이 다 뉴타운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돼서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선거 이후에 이 국회의원들을 타운돌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때는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섰고 전망이 없다고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욕망이 떠받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욕망의 정점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용산 참사를 겪었고 용산 참사 이후에 2009년부터 사실상 부동산 장기 침체기에 돌아서면서 결국 2010년대부터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뉴타운 해제 정책까지 갔었던 거죠. 이게 물론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뭔가 시민사회에 역량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그 사람의 그런 선한 정책으로 도시재생이 출범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으로 이때는 더 이상 기존 방식의 개발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도입한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다시 부동산 상승기에 직면하면서 이때 멈춰졌던 곳들이 다시 또 개발이 시작되고 이때 해제됐던 곳들이 다시 우리 사업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너무 길게 했네요. 어쨌든 이런 민간 자원에 의존한 주택 공급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일단 물리적 기준만을 고려하는 거죠.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이라고 해서 그런 기준에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 노후도 기준이라는 게 이게 20년에서 30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또 층수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20, 30년 된 주택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0, 30년 주택은 이미 낡은 주택, 철거해도 되는 주택으로 그 노후도가 60% 이상, 지자체에 따라서 몇 % 이상이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그럼 거기에 나머지 주택이 아무리 지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어도 다 신속한 전면 철거형 개발을 추진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특히 재개발이라는 것은 집 한 채 부수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도 닦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심지어 교회까지 새로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공익사업법에 해당해요.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공이 그 사업을 다 할 수 없으니 공공의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조합이 강제 수용권까지 갖고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들 건물까지 법적 보상만 해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 한국처럼 이렇게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사적 재산에 대한 강제 수용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적 재산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원리인 건데, 이 공익적 목적을 민간에게 떠맡겨서 민간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은 이런 공공성에 전혀 관심 없고 사적 이익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야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재개발 사업은 자기 돈을 내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집을 내놓고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내가 조합원 자격으로 수분양을 저렴하게,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고, 이 집값이 계속 올라야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 많죠. 강제 철거 문제, 낮은 보상의 문제, 또 주변에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 원주민들 다 쫓겨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공급 정책 과정에서 또 이 세입자 주거 불안들이 심화된 건데, 간단하게 보면 어쨌든 70년대 이후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때 전세도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75년에 아파트가 9만 가구였는데 80년,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해서 37만 가구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 시기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데,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주택금융제도가 없었어요. 은행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지 개인들이 집 사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집을 사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집을 사느냐? 전세라는 것을 통해서 그 돈을 땡겨 쓰는 거죠. 세입자 돈을 땡겨서 그걸로 집을 사는 데 쓰는 방식. 그래서 사실 전세는 지금까지 일종의 사금융 형태,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서 내가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월세 따박따박 내는 것보다는 전세를 내는 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전세를 하는 게. 근데 이게 결국은 일종의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갭 투기도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전세 끼고선 계속 집 사고, 결국은 이게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올려서 결국은 세입자들의 집을 살 수 없거나 혹은 전월세 폭등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의 또 전세가 활용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도 역시 삼저호황이랑 86, 88 아시안 게임 올림픽 앞두고 엄청난 개발, 아까 얘기했던 합동재 개발이 있었고, 이때 집값 전세값이 또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등하니까 결국 89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당시에 세입자 거주기간 1년이던 걸 2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30년 만에 2년에서 고작 한 번 갱신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워낙 폭등한 게 89년 12월 30일에 1년 더 연장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90년 봄에 이 3, 4월에 17명의 세입자들이 전월세 때문에 집단 자살하는 사건들이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되고, 그래서 이때 합동 위령제를 하기도 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IMF 이후에 이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이 확대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집을 사는 대출 상품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 첫 장기 모기지 상품이 등장했던 거고, 이게 또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결국은 뉴타운 개발이라는 게 한참 일어나지만 경제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시장이 침체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실 2010년부터 전세의 종말, 월세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얘기들이 돼 왔었죠. 실제로 2010년에 전세 월세가 같아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월세가 역전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또 전월세 폭등 얘기하면서 전세 중심으로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사실 월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뭐 양적 완화나 최저금리 때문에 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의 자기들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돈의 쏠림, 부동산이나 이 주식.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하는데 부동산과 이 주식은 화랑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폭등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다주택자는 규제하는데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모순되거든요. 어쨌든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건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규제인데, 실수요자라고 해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은 또 아까 얘기했던 영끌과 같은 1주택자 혹은 갭투기와 같은 투기를 또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올해 공급정책도 70몇만 원 공급정책도 발표했었죠.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아까 80년이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아까 이제 87년에 200만 원 건설 계획 발표하고 연구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이랬던 게, 아까 얘기했듯이 87년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결국은 그나마 이 일종의 주거권에 대한 요구가 보수적으로 수렴돼서 정책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나온 거기도 한데, 이때 어쨌든 정부는 이 시기 집값, 아까 얘기했던 집값이나 전월세 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집단 자살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문제, 이 사회가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는 자가소유 정책을 더 펼친 거죠. 그래서 뭐 청약제도 같은 것들 바꾸고, 근데 이 중간계급 시민운동 측에서도 일종의 주택 가격을 억제를 해서 기존에 이 투기꾼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일반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게 소유 형평성 운동들을 펼쳤죠. 대표적인 이제 경실련에서 이런 방식의 운동.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자기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 너네만 사냐? 왜 부자들만 집을 사냐? 우리도 집을 사게 소유의 형평성 운동을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청약제도 개혁 운동들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 경실련의 주거 운동은 후분양제나 후분양제랑 분양가 상한제가 경실련의 핵심적인 요구잖아요. 그거 역시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중심으로 이 당시에도 중간계급 시민운동은 이런 방식의 요구들을 했었던 거고, 핵심적으로 이제 노조였던 거죠. 노동자 계급의 주거 문제가 이 시기부터도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기업 복지를 통한 주택 소유의 중산층 전략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실제적으로 이때 집값 전월세 값이 폭등하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주거 문제가 심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가 단체 교섭의 주요한 쟁점이었다고 해요. 90년대, 91년 뭐 이럴 때. 이때 그래서 채택한 전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우리의 생계비가 증가하니까, 생계비가 증가했으니까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인데, 생계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 증가잖아요. 전월세가 폭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문제를 임금 교섭의 하위 쟁점으로 해서 임금 인상의 전략으로 하나 삼는 방식이 있었다면, 하나가 어쨌든 이 주거를 이 단협의 요구로 넣었었거든요. 뭐 노동자 주택이나 뭐 등등등. 근데 이때 주요하게 채택된 방식은 주택자금 대출. 기업이, 사내복지 차원의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결국은 교섭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복지주택이나 사원임대주택 같은 것도 만드는 것들이 일부 있었는데, 근로자복지주택도 분양받는, 노동자들이 분양받는 주택이었던 거고, 사원임대주택은 임대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몇 년 후에 분양할 수 있는 방식의 주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노동자 운동들이 어쨌든 당시에 어쨌든 일종의 이 한국 시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도시 서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주거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뭐 공공임대주택 정책, 뭐 사유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주거권의 요구로 나아가지 않고 자가 소유에 기초한 개별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전략으로 노동자 계급의 주택 문제도 그렇게 귀결되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 나온 김명수 선생님의 논문에 보면 소유를 통한 타협이 당시 노동자 운동이 택했던 주거 문제에 대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이 주거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문제로 제기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결국은 소유를 통한 타협의 정치가 채택됐다라는 거죠. 네. 한 10분 정도에 대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의 반밖에 안 한 건가요? 공급은 늘었는데 실패한 분배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주거 불평등이나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내세운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해 주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 착률 10%, 15%, 17% 원주민들 사실 다 쫓겨났죠. 실제로 개발 지역, 특히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서울 같은 경우 그 원주민의 73%가 세입자들인데 거기에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은 15%, 17%밖에 짓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사실 축출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지어서 주택을 많이 지으면 연 50만 원씩 지으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 집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뭐냐? 도대체 새로 지은 집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점유 형태 변화입니다. 80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자가 소유는 오히려 80년이 58.6%로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5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급을 늘렸다고 해도 자가 소유는 60% 밑도는 것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2010년 이후 월세가 전세를 추월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자가 60%, 세입자 40%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입자 사이에서 더 불안정한 월세 세입자들이 증가하는 거인 거고요. 이것은 신규 주택의 6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사가기 때문인 거죠. 이건 사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도시 노동자들이 10몇 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 15년, 17년 이런 기사 나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자기 소득만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사기는, 세 채 있는 사람이 다섯 채 사기는, 10채 있는 사람이 다섯 채 더 사기는 쉬운 구조였던 거죠. 집을 통해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집을 사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겐 주택 공급 정책이 주택을 더 늘리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게 실패한 분배 정책은 세 가지로 실패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점유의 양극화. 소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주택자에게 편중되는 구조다. 그리고 아무리 공급해도 주거 부담이 양극화되고 주거 품질이 양극화된다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2007년에 상위 1% 집부자들이 1인당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엔 1인당 6.5채. 점점 더 다주택자들의 주택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나온 기사죠. 5채 이상 다주택을 가진 사람의 사람이 이게 2015년에는 10만 5천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1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감에서 나왔죠.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자 1803채인가요? 네,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네, 1805채, 1806채 그 정도 소유하고 있대요. 이게 사실 2007년에 처음으로 다주택 소유 현황이 발표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다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더라도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었는데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국회에서 이걸 처음 발표했는데 그때 가장 많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1083채였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발표되고 이제 2년의 용산 참사가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 용산 참사를 불러일으킨 한국의 도시개발이 혼자 1083채의 집을 갖게 하면서 대부분의 이 주거권을 빼앗아왔고 쫓아내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분노했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공급 정책이라는 것을 성공했지만 그 공급은 오히려 편중,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갖는 방식이 됐고, 주거비 양극화, R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인데,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소득 1분위, 가장 가난한 계층 20%는 주거비를 소득의 50%가량 쓰고 있고, 상위 20%는 20% 정도만 주거비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 그래서 주거품질, 아까 얘기했듯이 비주택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리고 기생충 나오면서 다시 작년부터 반지하가 주목됐는데 여전히 반지하도 36만 가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저희가 2017년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세계 주거의 날인데, 그때 가장 비싼 땅에 한번 누워보자 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기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아시죠? 그 앞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이 당시 2017년 당시 최저임금으로 쉬지 않고 15년을 모으면 2억 8,300만 원 여기 한 평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풍자하면서 그 한 평을 깔고 누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엔가요 공시지가 보니까 3억 넘었더라고요. 네, 한 평에. 그리고 201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예요. 지난 50년간 쌀값은 50배 올랐고 휘발유값은 77배가 올랐는데 명목 토지가는 3,00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집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가장 많은 사람이 1,806채, 상위 20명이 갖고 있는 주택이 8,327채, 1인당 416채를 상위 20명이 가지고 있어요. 2020년 현재. 명단은 없습니까? 네, 명단은 없습니다. A씨라고만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2016년부터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그 가계 대출이 적자, 채무 가계로 전환했어요. 이건 75년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한국 가계가 빚을 지기, 이제 빚쟁이가 된 건데, 2017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였다고요. 지금은 1,6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100조씩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744조였어요. 은행 대출의 73%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주택 전당포가 됐다는 거나 다름없고, 이때부터 결국은 가계도 바로 이 집 때문에 빚을 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뭔가 주거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철거민들의 요구 혹은 홈리스들의 요구처럼 여겨졌고 또 뭐 최근에는 어쨌든 결국은 아까 뭐 주택 소유 통계 보면 60% 집을 소유한 사람 말고 그러면 40%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가 주거권이냐라는 게 아니라, 이 가계부채만 보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게 자기 집이냐고요. 우리은행 집이고 국민은행 집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소수 빼고는 대부분 어쨌든 집 때문에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걱정하고 있는 거고, 신음하고 있는 거고, 자기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거권이라는 게 보편적인 권리의 요구로 제기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